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수급자를 신청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수급 신청서를 쓸 때 꼼꼼하고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점,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수급자를 신청할 때 긴급복지 지원 제도와 같이 신청해 보라는 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또 다른 꿀팁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모두 수급자분에게 유익한 내용이니까 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랄게요. 수급자를 신청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 첫 번째는요. 수급자를 신청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이왕이면 이번 달 말일까지 수급자를 신청하라는 것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나오는 수급비는 월별로 책정되거든요. 그래서 수급자를 1일에 신청하나 말일에 신청하나 수급비는 똑같아요. 그래서 수급자가 될 조건이 된다면 수급자를 11월 1일에 신청하나 11월 30일에 신청하나 상관없이 수급비를 동일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어요. 둘은 수급자를 신청한 날이 29일이나 차이 나는데 같은 달에 신청했기 때문에 수급비가 똑같죠. 그런데 11월 30일에 수급자를 신청하지 못해서 그 다음 날인 11월 1일에 수급자를 신청했다면 수급자를 신청한 날이 하루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수급비는 한 달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왕 수급자를 신청할 거면 1일에 신청하기보다 전달 말일에 신청하는 것이 나아요. 날짜로는 하루 차이지만 수급비로는 한 달 차이니까요. 수급자를 신청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 두 번째는요. 재산을 압류당하신 분들은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하시고 수급비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발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오랫동안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곳에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빚을 진 분의 예금 계좌를 압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분들은 자신의 계좌인데도 돈을 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수급자 중에는 계좌가 압류돼서 수급비를 계좌로 받아도 실제 돈을 빼서 쓸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이런 경우 봤었는데요. 정부는 빚을 진 분이 갖고 있는 전 계좌의 잔액이 185만 원보다 적다면 재산을 압류할 수 없어요. 185만 원 정도는 압류가 금지된 최저 생계비라고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시라면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하여서 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면 돼요. 이때는 생계형 예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까 꼭 챙기시고요. 또 은행에는 압류 방지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수급자분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통장인데요.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에는 입금이 안 되는 통장이에요. 그래서 수급자 자신도 압류 방지 전용 통장에는 돈을 입금할 수 없죠. 수급비 이외에도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긴급지원금, 아동수당 등도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고요.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의 수급자 증명서를 내면 만들 수 있어요. 압류 방지 통장은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 수수료가 무료이고요. ATM기에서 다른 은행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ATM기 마감 시간에 현금을 인출할 때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이 좋아요. 또 수급비는 매달 20일에 받아요. 만약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에 받을 수 있고요. 공과금이나 카드값이 연체되면 개인 신용점수에 영향이 많이 가니까 수급비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서 결제를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자를 신청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 세 번째는요. 자신의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또 정부가 수급자분의 금융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알아두라는 점이에요.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수급자 가구의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봐요. 여기에서 금융기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행은 모두 포함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 밖에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등도 포함돼요. 정부는 이러한 금융기관에서 수급자 가구원의 예금, 적금, 주식, 증권, 펀드,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을 보는데요. 그래서 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과 입금액 총액, 적금은 잔액이나 총 납입액, 주식이나 펀드는 최종 시세가액, 채권이나 어음, 수표 등은 액면가액,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나 최종 잔액, 보험증권은 해지 환급금이나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연금보험은 회학 환급금이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봐요. 그런데 정부는 금융재산을 볼 때 10만 원 이상이 있는 계좌만 조회하거든요. 수급자 분들 중에는 계좌가 여러 개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0만 원 정도이면 수급자 자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긴 하지만
혹시나 싶으신 분들은 계좌에 10만 원보다 적게 두면 수급자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또 정부는 수급자 가구 원수 상관없이 수급자가 가진 금융재산에서 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수급자분의 일반 재산이 기본재산 공제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을 금융재산에서 더 공제해 줘요. 예를 들어 대도시 기본재산 공제액이 6,900만 원인데 만약 내가 대도시에 산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내 일반 재산은 5천만 원이에요. 그럼 난 6,9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뺀 1,900만 원만큼을 금융재산에서 더 차감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방식으로 수급자분의 금융재산을 계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자산을 가지는 방법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회가 워낙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로도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상팡페이처럼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자산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이제는 세상이 워낙 글로벌화돼서 다른 나라에서 만든 페이까지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옛날처럼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는 이게 더 할 것 같은데 정부는 이런 점을 어떻게 잘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급제를 신청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수급제를 신청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게 수급자를 신청하라는 점. 재산을 압류당하신 분들은 법원의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하고 수급비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으라는 점. 자신의 금융재산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잘 확인하는 점이에요.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수급제를 신청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 시리즈 마지막 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도 알차고 유익한 내용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보내세요.